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과 불법 도박 가담자 등 41명을 입건했는데요. 이곳에서 1년 동안 오간 판돈만 무려 620억 원에 달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사건을 좀 짚어보기 전에 홀덤펍 어떤 곳이죠? 합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홀덤펍이라는 것이 홀덤이라는 게 이제 포커 게임, 카드 게임의 한 종류고, 네. 펍은 이제 서양식 술집, 보통 뭐 맥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형법에서는 이 도박에 관해서 이런 일시적인 오락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술집에서 그냥 단순히 뭐 금품이 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 이제 홀덤펍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종종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홀덤펍은 합법인데 우선은 이곳에 들어온 손님들을 불법 도박장으로 이끄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오간 판돈이 620억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재산 사건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홀덤펍이라는 것이 조금 유행을 했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합법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런 형태인 게, 도박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단속이 왔을 때도 이 현금이 오가는 것만 숨길 수 있다면은 조금 단속을 피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좀 적발이 자주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사건이 알려진 이유가 1년 동안 이제 이런 돈이 오간 금액을 봤는데 620억이 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지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한 홀덤펍이었고, 네. 이 수법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그 합법 홀덤펍을 두고 그 인근에다가 불법 도박장을 따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합법 홀덤펍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좀 돈을 걸고 해보고 싶다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법 네. 도박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단속이 안 됐던 이유가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면은 불법 도박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데, 현금이 계속해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해줬던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도박장 자체에는 현금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됐던 것인데, 20개 이상의 이제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오간 것만 620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이 더 길다고 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이 관련자들을 일단 좀 뭐 일부는 구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검거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불법 도박 자체가 우리 일상 속에 깊게 침투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 좀 관련 조사를 설명을 드리면, 네. 2016년에 이 한번 1년 매출이 불법 도박 관련해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조사했을 때는 70조 9천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뒤인 2019년에는 이 금액이 8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0조가 늘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해서 너무 일상에 지금 이런 불법적인 도박이 많이 침투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홀덤펍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도박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조금 이런 일반 분들도 도박을 많이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근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도박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이 개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도박에 빠지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열심히 이렇게 근로를 하는 그런 근로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계속해서 규모는 커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속이 힘든 게 현금이 거래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방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이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게 처벌 수위가 형법에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 246조 1항에 보면 이제 단순하게 도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상습 같은 경우에 2항에 규정이 돼 있는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네. 그리고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처벌은 조금
좀 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검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그 수익에 비해서는 처벌이 조금 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근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홀덤펍이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가 지금 굉장히 많았고 네. 사이트에 이제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실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주까지 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실업주인지 밝히는 것도 어렵고, 보통은 실업주가 이제 또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검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얻은 이익은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가 있는데 처벌 자체는 경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수익이 너무 크면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왔던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봤을 때는 우선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검거된 사람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네. 41명이 검거가 됐고 그중에 이제 14명은 검찰에 이제 죄가 있다고 봐서 송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14명 중에 4명이 이 운영 관련 쪽이고 개설 쪽이고 10명이 이제 도박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운영한 4명 중에 1명은 구속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장 개설죄 자체가 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 주범이 아니면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박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면 이제 벌금형으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조금 경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지금 형법에 있는 114조를 적용해서 네.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뭐 조금 이렇게 의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범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기보다는 이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가담의 정도가 작은 사람들을 조금 더 엄히 처벌해서 가담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뭐 주범이 세게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많이 좀 근절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명의 차용이나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의 차용자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도박장 개설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이하 징역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주범이 그러니까 실제 업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은 딜러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유인한 유인책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뭐 누구는 정말 좀 과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5년을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누구는 가담의 정도가 적다라고 한다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이렇게 좀 의율을 하게 되면 이 가담의 정도가 작은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히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는 이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범죄 조직, 폭력 조직들을 이제 그렇게 좀 처벌하려고 이렇게 가입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보이기 위한 죄명이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 처벌이 경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름을 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름만 빌려줘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좀 그런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던 건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홀덤펍도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담의 정도가 작은 사람들이 처벌이 조금은 더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 홀덤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명 계좌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숫자가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비하면은 그 계좌를 빌려주는 게 적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 앞서서 불법 도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감시 인력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도박 사건이 번지다 보면은 또 2차 범죄까지 퍼지게 될 수가 있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도 청소년들도 많이 가담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보십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이 처벌 자체의 수위도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적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주범이 누군가까지 올라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적발은 사실은 소문만 들어도 뭐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뭐 불법 도박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제 귀에도 들릴 정도거든요. 일반인인 제 귀에도 들릴 정도인데 그거를 다 단속을 하다 보면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부부싸움을 말리던 10대 아들이 우발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과 아내가 공모한 범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원래도 이제 대전 40대 가장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네. 이 사실관계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에 이제 40대 남성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당시에 가족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가서 이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를 했고 그 경위는 부모님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데 본인이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경찰이 어쨌든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주변 이제 추가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나온 증거가 이 아들과 어머니의 이 대화 내용 이런 것이 포렌식으로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네. 살린다든지 이런 걸로 좀 확인이 됐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공범인 같은 그런 정황이 나왔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시신에서 농약이랑 독극물이 또 미량 검출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살해했었고 네.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데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항을 할 거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살해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각각 흉기로 이렇게 조금 치명상을 입혀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범행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해 시도가 있었다. 그런 정황도 좀 나왔거든요.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그 범행 수법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일단은 이 좀 부인이 네. 그 아내분이 이 잠자던 남편의 눈에 주사기를 찌르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이 지금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달 초에는 음식에 농약을 조금 섞어서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두 차례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제 세 번째 차례에 사망에 이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더 계획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우발적인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당시에 이제 아내와 아들은 남편의 시신을 차에 싣고 그리고 친정 쪽으로 가다가 이 처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신 유기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시신 유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사체 유기에 관한 처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시신을 일단은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로 이제 친정 쪽으로 간 겁니다. 청양군 쪽인데 청양군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흉기나 이런 좀 범행 도구는 은닉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시신은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마땅치가 않으니까는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119에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이제 이런 좀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서라도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아내와 아들의 범행 동기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예, 지금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뭐 우발적으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그랬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공모한 정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내가 본인의 이 언어 장애에 관해서 남편이 비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관련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려운 마음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 명의로 올해 초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보험금을 노린 좀 계획적 살인은 아니냐. 이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둬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진술을 했는데 결국 추가 조사 결과 둘 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내와 그 아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이게 살인죄가 되는 거고 원래는 아들이 이제 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존속 살해는 네. 적용이 될 것인데 우발 살인이냐 계획 살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범으로 어머니가 추가됐으니까 어머니도 살인죄에 이제 의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모했기 때문에 계획 범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존속 살해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일반 살인보다 조금 더 중히 처벌이 돼야 되지만 만 15세거든요. 그러면
그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갔지만 만 15세부터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네. 이 사형이나 무기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6이 15년으로 이렇게 좀 징역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소년법에 관련해서 특정 강력 범죄법이 있고 여기서 4조에서는 이 15년 유기징역을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이렇게 좀 선고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의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감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년 전, 그러니까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강원 영월군 농민의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유력 용의자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2004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영월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한 농민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사망을 한 당사자는 영농조합의 간사였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시신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 뭔가 이렇게 저항한 흔적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저항한 흔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근데 돈도 그대로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이게 강도로 보기보다는 면식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식범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면식범에 의해서 좀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농민의 사무실 자체가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인가를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유력한 증거로 나온 게 족적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족적이 나왔고 그 당시에 어떤 한 남성이 그 족적과 관련해서 좀 일치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로 봤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에는 그 족적 말고는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당사자는 이걸 부인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최근에 이 경찰들이 장기 미제 사건들을 한 번씩 이제 이 국과수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지를 확인을 하는데, 관련해서 결국에 족적이 99.9% 네. 이 남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고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조사 결과 이제 족적 일치 확률이 99.9%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족적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범죄를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족적에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2004년 당시에도 그런 증거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족적이 명백하게 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추가적인 것이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는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나는 그게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있어야만 재판에서도 결국에는 뭐 유죄 선고가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 보면 정말 족적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2004년에도 당시에 결국에 유력 용의자가 있었지만 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 기소에 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신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여부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족적만 가지고는 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수사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데도 네. 다 재판에 올린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범인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18년이나 됐고 네. 그때 당시에도 없었던 증거가 지금에 와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가수의 기술이 발전해서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네.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서도 결국에는
이번 족적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검찰의 입장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 뭐 현재 이것만 가지고 좀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